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 어르신들 정말 반갑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같은 동네에 사시는 70살 어르신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어디를 갈까, 누구를 만날까 하며 입가에 웃음이 번집니다.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드시면서 살아있어서 참 좋다 하고 작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은요, 같은 시각에 눈을 뜨시고도 한숨부터 나옵니다. 오늘은 또 뭐 하나 누가 나를 찾아주나? 자식들은 왜 전화 한 통이 없나 하면서 이불 속에서 한참을 못 일어나십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차이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많고 적음일까요? 자식이 잘 되고 못 되고일까요? 건강이 더 좋고 나쁨일까요? 놀랍게도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어르신은 늙어서 상팔자로 사시고 그것을 모르는 어르신은 매일이 짐처럼 무겁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늙어서 상팔자로 사는 7가지 비밀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7가지는 제가 평생 수많은 어르신들을 뵙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행복한 노년을 보내신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을 비교하면서 정리한 것입니다. 한 가지도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부터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미리 약속해 주십시오. 끝까지 보아주셔야 합니다. 특히 6번째 비밀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것을 놓치셔서 마지막에 가장 크게 후회하십니다. 이 부분은 영상 후반에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잠시 편안하게 자리에 앉으시고 따뜻한 물 한 잔 드시면서 천천히 들어주십시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팔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팔자는요, 내 몸이 내 말을 듣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젊을 때는 우리가 몸을 부리고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고 자식 키우고 살림하고 또 일하고 우리 몸이 우리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부터 몸이 내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일어나려고 해도 무릎이 안 펴지고 걸으려고 해도 다리가 무겁고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늙어서 가장 서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못된 것도 아니고 친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내 두 발로 갈 수 없을 때, 그때가 가장 서럽다고들 하십니다. 화장실 한 번 가는 것도 누가 도와줘야 하고 밥 한 끼 차려 먹는 것도 힘들고 옷 한 벌 갈아입는 것도 한참 걸리고 그렇게 되면 마음까지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75이 넘으셨는데도 매일 아침 동네 산을 다녀오십니다. 손주가 놀러 오면 업어주기도 하고 시장도 직접 다니시고 손수 김치도 담그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특별한 영양제도 아니고 비싼 운동기구도 아닙니다. 딱 3가지였습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시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신다는 것입니다. 보통 밤 10시면 잠자리에 드시고 아침 6시면 일어나십니다. 늦게까지 텔레비전 보시지 않습니다. 새벽까지 잠을 설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살면 몸도 규칙적으로 따라옵니다. 둘째, 매일 30분이라도 걷는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거실에서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십니다. 눈이 오는 날에는 베란다에서라도 몸을 움직이십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냥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걷기가 보양열첩보다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셋째 한 끼는 꼭 따뜻한 집밥을 드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귀찮아도 하루 한 끼는 갓 지은 밥에 따뜻한 국 그리고 채소 반찬을 챙겨 드십니다.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지 않으십니다. 우리 몸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 따뜻한 한 끼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안 합니다. 왜요? 귀찮으니까요. 그냥 누워있고 싶으니까요. 그런데요, 그 귀찮음을 이기는 것이 바로 상팔자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딱 이 3가지만 지켜보십시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달라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만 있으면 상팔자일까요? 아닙니다. 건강만큼 중요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상팔자입니다. 두 번째 상팔자는요,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작은 곳간입니다. 여러분, 늙어서 가장 비참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식에게 용돈을 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자식이 효자라서 알아서 챙겨주면 좋겠지만 요즘 세상에 그런 자식이 몇이나 됩니까? 자식들도 자기 살기 바쁘고 손주들 키우느라 힘들고 대출에 시달리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도 줄 형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노년의 곳간은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부자가 되어야 상팔자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매달 쓸 수 있는 돈, 내가 아쉬울 때 꺼내 쓸 수 있는 돈, 그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어르신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 큰 돈을 벌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하시면서 자식 셋을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어떻게 사시는지 아십니까? 매달 30만 원 남짓한 돈으로도 너무나 행복하게 사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이분은 평생 작은 돈을 꾸준히 모으셨습니다. 큰 돈은 못 모았지만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저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절대로 누구에게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주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노년에 돈을 지키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첫째, 절대로 보증을 서지 마십시오. 아무리 친한 친구가 부탁해도, 아무리 친한 친척이 부탁해도 노년에는 보증 도장 찍지 마십시오. 친구도 잃고 돈도 잃습니다. 그동안 모은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거절하기 어려우시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내십시오. 거절은 죄가 아닙니다. 둘째, 큰 투자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누가 와서 이거 하면 2배 번다, 3배 번다 이런 말을 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노년의 돈은 불리는 돈이 아닙니다. 지키는 돈입니다. 이러면 다시 벌 시간이 없습니다. 은행 예금이 답답하셔도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셋째, 자식 사업 자금은 마지막까지 지키십시오. 자식이 사업한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마음이 흔들리실 겁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을 주시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사라집니다. 자식이 잘 되면 다행이지만 잘 안 되면 부모도 자식도 같이 무너집니다. 차라리 도와줄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시고 나머지는 단호하게 지키십시오. 이것이 진짜 자식을 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마음이 편안하시겠습니까?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달 내가 쓸 만큼, 갑자기 병원에 갈 때 쓸 만큼 그 정도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그게 바로 상팔자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상팔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상팔자는요, 자식과의 황금 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과의 관계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부딪히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외롭고 이 거리를 잘 맞추는 것이 정말 큰 지혜입니다. 옛말에 한 그릇 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끈한 국 한 그릇을 들고 자식 집에 가져갔을 때 그 국이 식지 않을 정도의 거리, 그 정도가 부모 자식 사이에 가장 좋은 거리라는 말입니다. 너무 가까워서 매일 얼굴 보면 사소한 일에 부딪히고 너무 멀어서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면 정도 멀어집니다. 특히 며느리 사이와 잘 지내시는 어르신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안 보고 안 듣고 안 말하는 것입니다. 며느리 집안일에 참견하지 않습니다. 사위가 어떻게 사는지 캐묻지 않습니다. 자식들 부부 일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한 발 떨어져서 지켜보시기만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런 일이 있으셨습니다. 손주가 어렸을 때 며느리가 일을 해서 어르신이 손주를 봐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도 고맙다고 했고 어르신도 손주가 예뻐서 즐거우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르신이 손주 교육에 자꾸 참견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며느리는 처음에는 참았는데 점점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어르신이 손주를 봐주는 일을 그만두시고 며느리와의 사이도 멀어졌습니다. 손주도 자주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그때 입을 좀 다물 걸.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자식과의 관계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말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너희 키울 때는 말이야 라는 말입니다. 우리 시대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자꾸 하시면 안 됩니다. 자식들은 지금 자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방식이 옳다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둘째, 너희는 누구 닮아서 그러니 라는 말입니다. 자식이나 손주를 비판하실 때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오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평생 가는 상처가 됩니다. 셋째, 내가 죽으면 너희가 후회할 거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식들 마음에 죄책감을 심는 말입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식들에게 죄책감을 주고 떠나면 자식들은 우리를 그리워하기보다는 부담스럽게 기억합니다. 대신 꼭 해야 할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고맙다는 말입니다. 자식이 전화 한 통을 해도 고맙다. 명절에 와줘서 고맙다. 그저 건강하게 잘 살아줘서 고맙다. 이 말 한마디가 자식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많은 어르신들이 알고 계시는 상팔자입니다. 건강돈 자식과의 관계. 그런데 진짜 비밀은 지금부터입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4가지가 진짜 상팔자의 핵심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4번째 상팔자는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가벼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든을 살아오는 동안 마음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왔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구에게 받은 상처,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입니다. 젊을 때는 이 짐을 들고도 살 수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늙으면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 짐을 내려놓지 못하면 매일매일이 무겁고 답답합니다. 잠을 자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상팔자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는 이만 하면 됐다는 말을 자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진 말인지 모릅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내가 살아온 인생에 감사하고 더 이상 욕심내지 않는 마음. 그게 바로 상팔자의 마음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런 사연이 있으셨습니다. 40년 동안 형제와 사이가 나빴습니다. 부모님 재산 문제로 형제끼리 등을 돌리신 것입니다. 명절에도 안 보고 부모님 제사도 따로 지내고 그렇게 40년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70살이 되시던 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대로 죽으면 너무 한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형님 댁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형님도 같은 마음이셨던 모양입니다. 그날 두 분은 40년 묵은 응어리를 다 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10년을 다시 형제로 사이좋게 사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40년이 너무 아까웠다. 진작 풀걸. 미움이 너무 무거웠다. 여러분,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연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시면 종이 한 장을 꺼내서 5줄만 써보십시오. 첫째 줄, 오늘 감사한 일 1가지. 둘째 줄, 어제 잘한 일 1가지. 셋째 줄, 오늘 만날 좋은 사람 1명. 넷째 줄, 오늘 먹을 맛있는 음식 1가지. 다섯째 줄, 오늘 하늘에 감사한 한마디. 거창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햇빛이 들어오는 것에 감사할 수도 있고 오늘 아침 따뜻한 밥 1그릇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5줄씩 한 달만 써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것입니다. 지금 한번 마음속을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마음속에 무엇을 들고 계신가요? 누구에 대한 원망입니까? 어떤 일에 대한 후회입니까? 그것을 계속 들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조금씩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5번째 상팔자로 갑니다. 5번째 상팔자는요, 갈 곳과 부를 사람이 있는 일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 갈 곳이 있으십니까? 오늘 만날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늘 할 일이 있으십니까? 이 3가지가 있는 어르신은 늙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없는 어르신은 빨리 늙습니다. 요즘 의학에서도 외로움이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외로움이 우리 몸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일에서도 물러나시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면서 점점 외로워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작은 모임 하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친구 1명, 모임 하나, 취미 하나,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친구 1명이라는 것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하거나 만날 수 있는 친구입니다. 옛날 친구가 아니어도 됩니다. 새로 사귄 친구라도 좋습니다. 동네에서 만난 분이어도 좋고 교회나 절에서 만난 분이어도 좋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 1명이면 됩니다. 모임 하나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나가는 모임을 말합니다. 노인복지관에 가셔도 좋고 동네 어르신 모임에 가셔도 좋고 종교 모임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 그게 있으면 외로움이 절반은 사라집니다. 취미 하나라는 것은 혼자 있을 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무언가를 말합니다. 화초 키우기, 글씨 쓰기,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책 읽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손이 움직이고 머리가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70이 넘으셔서 동네 노래 교실에 처음 나가셨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우셨답니다. 노래도 못하시고 사람들도 다 모르고. 그런데 한 달, 2달 다니시면서 그 안에서 인생 친구를 만나셨습니다. 같이 노래 부르고, 같이 점심 먹고, 같이 산책 가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70살에 새 친구를 만날 줄은 몰랐어.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 여러분,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동네에 어떤 어르신 모임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동주민센터에 가시면 다 안내해 줍니다. 둘째, 가까운 노인복지관에 한번 전화해 보십시오.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셋째, 평소 배우고 싶었던 것을 하나 정하십시오. 한글, 컴퓨터, 노래, 그림 무엇이든 좋습니다. 처음 한 번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쉽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즐겁습니다. 네 번째부터는 안 가면 허전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이 채워집니다. 매일 아침 갈 곳이 있고, 매일 부를 사람이 있고, 매일 할 일이 있는 삶, 그것이 바로 5번째 상팔자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6번째 상팔자입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많은 어르신들이 놓치셔서 가장 후회하시는 부분입니다. 마음을 차분히 하시고 들어주십시오. 6번째 상팔자는요, 떠날 준비를 미리 해두신 어르신의 품격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우셨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외면하시면 죽음이 안 옵니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다만 우리가 준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신기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죽음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실 수 있는 어르신들이 오히려 가장 평온하게 사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외면하시는 분들은 매일 두려움 속에 사십니다. 그런데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남은 시간을 더 소중하게 쓰십니다. 자식들이 가장 고마워하는 부모님의 마지막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큰 재산이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짐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떠나신 후에 자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님 짐 정리입니다. 무엇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통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구에게 알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슬프게도 형제들끼리 다투기 시작합니다. 재산 때문에, 짐 정리 때문에, 부모님의 유언 때문에.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살이 되시던 해부터 노트 한 권을 만드셨습니다. 그 노트에 무엇을 쓰셨는지 아십니까? 첫째, 본인이 가진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통장이 몇 개 있고 어느 은행에 있고 비밀번호는 무엇인지. 둘째, 본인이 떠나면 연락해야 할 사람들 명단. 셋째, 본인의 장래에 대한 바람, 화장을 원하시는지, 매장을 원하시는지, 어디에 모셨으면 좋겠는지. 넷째, 자식들에게 남기는 짧은 편지. 다섯째, 본인의 짐 중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지. 이 노트를 만드신 후에 어르신이 어느 날 자식들을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미리 정리를 좀 해뒀다.
너희들이 나중에 다투지 말라고. 그날 자식들이 다 같이 우셨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 어르신은 더 편안하게 더 즐겁게 사셨습니다.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으셨으니까요. 나중에 그 어르신이 떠나신 후에 자식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선물은 우리가 다투지 않게 해주신 것이었다. 여러분, 미리 정리해 두실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재산입니다. 통장, 부동산, 보험, 모든 것을 한 곳에 정리해 두십시오. 자식들이 한 명에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자식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알려주십시오. 둘째, 짐입니다. 평생 모아둔 물건들을 조금씩 정리하십시오. 안 쓰는 것은 버리시고 누구에게 줄 것은 미리 주십시오. 떠나신 후에 자식들이 짐 정리하면서 힘들지 않게요. 셋째, 관계입니다. 풀어야 할 관계가 있다면 미리 푸십시오. 미안한 사람에게는 미안하다고 하시고 고마운 사람에게는 고맙다고 하십시오. 넷째, 말입니다. 자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손주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짧은 편지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다섯째, 마음입니다. 후회 없이 살았다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인생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만큼 살아오셨으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떠날 준비를 미리 해두시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신기하게도 더 잘 살게 되십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오늘이 더 소중해집니다. 매일 아침이 더 감사해집니다. 사소한 일이 다 의미 있어집니다. 죽음 준비가 곧 잘 사는 준비입니다. 이것이 진짜 상팔자의 비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상팔자입니다. 7번째 상팔자는요, 자기 자신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노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누구를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부모님을 위해 살고, 자식들을 위해 살고, 가족을 위해 살고, 직장을 위해 살고, 그렇게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사셔야 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실 차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잘 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에게 잘해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자식들 먼저 주시고, 맛있는 것이 있으면 손주들 먼저 주시고, 자기는 항상 뒷전이십니다. 새 옷 한 벌도 못 사 입으십니다. 그것이 아껴서 자식 한 푼이라도 더 주려는 마음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러지 마십시오. 따뜻한 옷 한 벌 사 입으십시오. 편한 신발 한 켤레 사 신으십시오. 좋아하시는 음식 사 드십시오. 가고 싶었던 곳에 가십시오.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러 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평생 자기를 위해 가방 하나 사보신 적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자식 5을 키우시느라 늘 시장표 가방을 들고 다니셨답니다. 그런데 73이 되시던 해 자식들이 어머니께 가방을 사드리려고 백화점에 모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사양하셨답니다. 내가 무슨 가방을 사? 아까워서 못 들고 다녀. 그런데 자식들이 끝까지 권해서 가방 하나를 고르셨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가방을 들고 집에 오시면서 우셨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기를 위해 좋은 물건을 가지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어머니가 외출하실 때마다 그 가방을 드시는데 표정이 그렇게 환하실 수 없으셨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잘해주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씩 나에게 잘해주는 것을 정하십시오. 오늘은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내일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모레는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것, 이렇게 매일 나에게 작은 선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거울을 보시면서 자기 자신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행복하실 차례입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7가지 상팔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몸이 내 말을 듣는 삶. 규칙적인 잠, 매일 30분 걷기, 따뜻한 한 끼. 두 번째,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작은 곳간. 보증금지 큰 투자금지, 자식 사업 자금 지키기. 세 번째, 자식과의 황금거리. 한 그릇 거리를 지키시고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시기. 네 번째,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가벼움.
매일 아침 5줄 감사일기. 5번째, 갈 곳과 부를 사람이 있는 일상. 친구 1명, 모임 하나, 취미 하나. 6번째, 떠날 준비를 미리 해두신 품격. 재산짐 관계 말 마음을 미리 정리하기. 7번째, 자기 자신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노년. 매일 나에게 작은 선물 주기. 여러분, 이 7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을 다 보신 후에 이 7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정하십시오.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그 한 가지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한 가지가 여러분의 노년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늙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늙는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린 7가지 상팔자를 천천히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의 매일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식 키우시느라, 가족 지키시느라, 평생 일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행복하실 차례입니다. 늙어서 상팔자로 사시는 멋진 어르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식에게 절대 들려서는 안 되는 부모의 비밀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자식들에게 다 털어놓으셔서 후회하시는 부분입니다. 다음 영상도 꼭 챙겨봐 주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시겠어요? 올해 72살이 되신 김씨 할아버지의 어느 날 아침입니다. 오전 7시 30분. 김씨는 평소처럼 일어나 밥상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밥 한 술 뜨기가 그렇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아내가 며칠 전부터 무릎이 안 좋다며 병원에 한번 가봐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통장을 열어보니 이번 달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60평생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자식 3명을 다 키워서 결혼시키고 평생 회사에 충성하며 살아오셨죠.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남은 건 작은 전세 아파트 하나와 매달 들어오는 얼마 안 되는 연금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외면해왔던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바로 나이가 들수록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왜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는 누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맞는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40이 넘고 50이 넘고 60을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정말 많은 것이 무너지는구나.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3가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노년에 돈이 없을 때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 생생한 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둘째, 돈이 우리에게 진짜로 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현실적인 준비 방법을 손에 쥐고 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차 한 잔 드시면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20대, 30대 시절에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나요? 저는 가끔 옛날 사진첩을 들춰볼 때마다 그 시절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정말이지 그때는 돈이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봤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한 끼에 몇만 원짜리 식사를 하고 좋아하는 옷이 있으면 큰 고민 없이 사고 신용카드 한도가 늘어나면 마치 내가 부자가 된 것처럼 우쭐했죠. 그때 우리에게 돈이란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즐거움을 사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멋진 식당, 새 옷, 가끔의 여행, 친구들과의 술자리, 돈은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40을 넘기면서 무언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점점 커지죠. 학원비가 들어가고 교복비가 들어가고 어느 순간부터는 대학 등록금이라는 큰 산이 눈앞에 보입니다. 거기에 부모님은 점점 연로해지시고 병원 출입이 잦아지십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흰머리가 늘고 어딘가 한 군데씩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돈은 더 이상 즐거움의 수단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가 됩니다. 그런데 진짜 변화는 그 다음에 옵니다. 쉰을 넘기고 예순을 향해 가면서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돈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건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큰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지?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럴 돈은 있나? 이런 생각은 젊을 때는 절대로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해 보이거든요. 앞으로 벌 시간이, 회복할 시간이, 다시 시작할 시간이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한정된 시간 안에서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돈도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한 분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58살에 명예퇴직을 하신 박씨 부장님이 계셨습니다. 30년을 한 회사에서 일하시고 마지막에는 부장 자리까지 올라가셨던 분입니다. 퇴직금도 꽤 받으셨고 평소에 절약하셔서 모아둔 돈도 있으셨죠. 처음 1년 동안은 인생이 너무 행복했다고 합니다. 평생 일만 하셨으니까요. 아내와 여행도 다니시고 친구들과 운동도 하시고 손주들 보러 자주 가시고 그야말로 인생의 황금기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통장을 열어보셨답니다.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계셨다고 합니다. 모아두신 돈이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던 거죠. 그제서야 박씨 부장님은 깨달으셨습니다. 아, 내가 앞으로 살아야 할 시간이 일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길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평균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환갑잔치를 크게 했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칠순도 그렇게 큰 잔치가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길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우리는 60 전후로 은퇴를 합니다. 그렇다면 은퇴 이후에도 짧게는 20년, 길게는 40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했던 시간이 30년이라면 그 30년 동안 번 돈으로 그 다음 30년, 어쩌면 40년을 버텨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이 나가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년에 돈이 없을 때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누구도 쉽게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외면한다고 해서 그 현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오히려 미리 알아둬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돈 앞에서 정말로 미묘해집니다. 우리가 한참 자녀를 키울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우리는 아이들에게 정말 모든 것을 다 줬습니다. 좋은 옷, 좋은 학원, 좋은 대학 등록금, 그리고 결혼할 때는 집을 마련해주기 위해 평생 모은 돈을 다 쓰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다 주고 나서 정작 우리가 늙어서 도움이 필요할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들었던 어떤 어르신은 자녀 2명을 결혼시키시면서 본인이 가지고 계셨던 작은 아파트까지 팔아서 자녀들의 집 마련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러고 본인은 작은 월세방으로 옮기셨죠. 내 자식들이 잘 살면 그걸로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런데 70이 넘으시고 몸이 아파지면서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받으신 반응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자녀들도 그들 나름의 삶이 있고 그들 나름의 빚이 있고 그들 나름의 자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빈손이 되면 자녀들에게 짐이 되거나 아니면 서로 어색해지거나 둘 중 하나의 길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효성스러운 자녀도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자녀의 효도에 기대어 노후를 설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친구 관계의 변화입니다. 이것도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는 친구들과 만나면 누가 돈을 더 내든 덜 내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모두가 은퇴하고 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동창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구는 좋은 식당에서 만나자고 하고, 누구는 운동을 같이 하자고 하고, 누구는 여행을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통장이 빠듯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핑계를 댑니다. 그날은 좀 바빠서, 몸이 좀 안 좋아서, 다음에 가지 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친구들이 일부러 따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함께 어울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더 슬픈 건 그렇게 멀어진 친구들과의 관계는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온기가 더 필요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온기를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어쩌면 작은 돈일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외면해온 현실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병원비입니다. 이건 정말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나이가 들면 어디 한 군데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잘 안 들리고, 그리고 어느 날은 큰 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때 통장 잔고를 먼저 떠올려야 한다면 그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통장 잔고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망설이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 잘 돼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있고 비급여 항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큰 수술 한 번에 평생 모은 돈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병원에 가는 것도 결국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데려다 줘야 하고 간병인을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돈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어쩌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건 바로 부부 사이의 변화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에도 돈은 큰 영향을 미칩니다. 평생 서로를 위해 살아온 부부가 노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와 정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왜 그때 그 돈을 그렇게 쓴 거예요? 당신이 그때 좀 더 모았어야지.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이런 말들이 오가기 시작하면 부부관계는 점점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그런 차가움 속에서 노년을 보내야 한다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될 겁니다. 여기서 잠깐 두 부부의 이야기를 비교해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두 부부 모두 비슷한 직장에서 비슷한 월급을 받으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두 부부 모두 자녀를 키우고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65이 된 지금 두 부부의 삶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첫 번째 부부는 평생 알뜰하게 살았습니다. 좋은 차도 안 타고 화려한 옷도 안 입고 그저 매달 조금씩 모으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결혼할 때도 그들이 도와줄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고 나머지는 본인들의 노후를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두 번째 부부는 정반대였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했습니다. 자녀의 결혼 자금도 모두 부담해주고 손주들 학원비까지 다 챙겨주었습니다. 지금 두 부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첫 번째 부부는 매달 들어오는 작은 연금과 모아둔 돈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두 분이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다니십니다. 가끔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시고 친구들과 식사도 하시고 큰 욕심 없이 평온하게 사십니다. 두 번째 부부는 자녀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받아 사십니다. 자녀들도 처음에는 잘해드렸지만 점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고
부부 사이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시작한 두 부부의 인생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그건 단순히 돈을 더 모았다는 차이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돈에 대한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돈이 우리에게 진짜로 무엇을 주는지 그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돈을 종이로 생각하십니다. 또는 통장에 찍힌 숫자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사실 돈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냐? 바로 선택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돈이 있다는 건 단순히 무언가를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이 있다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돈이 없다는 건 선택권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저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돈은 건강을 지킬 권리입니다. 몸이 아플 때 어느 병원에 갈 것인지, 어떤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것인지,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인지, 이 모든 것은 결국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좋아서 기본적인 치료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치료, 더 빠른 치료, 더 편안한 회복은 결국 돈이 있을 때 더 수월합니다. 또 하나, 건강을 미리 챙기는 것도 돈입니다. 정기 검진을 받고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고 이 모든 것이 돈을 필요로 합니다. 둘째, 돈은 시간을 누릴 권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잘 들어보세요. 돈이 없으면 우리는 늙어서도 일을 해야 합니다.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굽어도 눈이 침침해도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활비를 벌어야 하니까요. 반면에 돈이 있으면 우리는 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더라도 즐거움을 위해 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배우자와 여행 가는 시간, 친구들과 차 한잔하는 시간. 이 모든 시간은 사실 돈이 있어야 더 마음 편히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셋째, 돈은 거절할 권리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에 걸리는 부탁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런데 돈이 있으면 그 부탁을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거절할 여유조차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사업을 한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게 정말 무모한 사업인 걸 알면서도 돈이 충분히 없는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절하면 자녀가 서운해할 것 같고 도와주자니 본인의 노후가 위태로워집니다. 또는 친척이 보증을 서달라고 합니다. 거절하기가 너무 어색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면 정중하게 거절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돈은 우리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를 줍니다. 그건 바로 정중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넷째, 돈은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이건 우리 중장년층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일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음 한켠에 이런 다짐이 있으시죠? 절대로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말아야지. 이 다짐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돈입니다. 내가 아플 때 자녀에게 손을 벌리지 않을 수 있는 것, 매달 생활비 걱정으로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것, 명절 때 손주들에게 용돈을 줄 수 있는 것, 자녀의 집을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자존심과 직결됩니다. 다섯째, 돈은 존엄성을 지킬 권리입니다. 이게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끼니를 굶지 않고 깨끗한 옷을 입고 따뜻한 집에서 자고 가끔은 좋아하는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것. 이게 사람의 존엄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존엄성에 더 민감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쌓아온 자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아왔는데 늙어서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는 상황이 된다면 그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개의 선택권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 질문은 단순히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병원에 갈 때 어떤 병원에 갈지 선택할 수 있나요?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지 선택할 수 있나요?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줄지 거절할지 선택할 수 있나요? 시간을 어떻게 쓸지, 어디에 가서 살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와 만날지, 이 모든 것에 대해 선택권을 가지고 계신가요? 만약 답이 아니오에 가깝다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무언가를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절대로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실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은데 이제 와서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40이든 50이든 60이든 70이든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제가 5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 먹고 실천하면 되는 일들입니다. 첫째, 새는 돈부터 막으세요. 이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통장에서 나가는 돈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달에 얼마가 어디로 나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분들이 의외로 모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살펴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보입니다. 가입은 했는데 거의 도움이 안 되는 보험이 2~3개씩 있습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통신사 부가 서비스가 매달 돈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번 가입하고 잊어버린 구독 서비스들이 통장에서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후에 한번 차분히 통장 거래 내역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안 쓰는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한 달에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1년이면 큰 돈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주 가는 식당이나 카페가 있으시다면 한 달에 그곳에 얼마를 쓰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모든 것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돈이 정말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둘째,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 마세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식이 어렵다고 하면 내 거 다 털어서라도 도와주고 싶죠. 그런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녀에게 도움을 주실 때 한 가지 원칙을 세우세요. 내 노후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도와준다. 이건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를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노후에 빈손이 되면 결국 그 짐은 자녀가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진짜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우리가 늙어서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노후를 살아내는 모습, 그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될 겁니다. 셋째, 작더라도 매달 들어오는 돈을 만드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 번에 큰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매달 작게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훨씬 더 안정감을 줍니다. 연금이 가장 대표적이죠.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이런 것들이 매달 들어오면 생활에 큰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작은 일거리를 하나 가지고 계시는 것도 좋습니다. 꼭 큰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매달 얼마라도 들어오는 작은 돈줄을 만들어 두시면 마음의 여유가 정말 달라집니다. 또한 본인이 가진 자산을 어떻게 매달 현금으로 바꿀 수 있을지도 고민해 보세요. 큰 집에 살고 있다면 더 작은 집으로 옮기고 차액을 생활비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된 자산이 매달 얼마를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욕심내는 투자 대신 지키는 투자를 하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한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건 바로 한방에 대한 욕심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또는 은퇴한 후에 갑자기 큰 돈을 벌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가 어디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정말로 위험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회복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한 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서 벌면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큰 손실을 보면 그걸 회복할 시간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중장년의 돈 관리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큰 수익을 약속하는 상품, 누가 추천하는 잘 모르는 투자,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은 모두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단순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분산해서. 이게 중장년 돈 관리의 황금 원칙입니다. 다섯째, 건강이 곧 돈이라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건 어쩌면 가장 큰 돈을 아끼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가장 많이 나가는 돈이 무엇일까요? 바로 의료비입니다. 그리고 그 의료비는 우리가 미리 건강을 챙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매일 30분 걷기, 술 줄이기, 담배 끊기, 정기 검진 받기, 잘 자고 잘 먹기. 이 단순한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미래의 큰 의료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노년이야말로 가장 큰 자산입니다. 아무리 통장에 돈이 많아도 몸이 아프면 그 돈을 제대로 쓰지도 못합니다. 반대로 건강하면 작은 돈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5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째, 새는 돈 맡기. 둘째,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 않기. 셋째, 매달 들어오는 돈 만들기. 넷째, 지키는 돈 관리. 다섯째, 건강 챙기기. 이 5가지만 잘 지키셔도 우리의 노후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돈이 중요하다고 해서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돈이 중요하다는 말이 돈이 전부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에만 매달리다 보면 우리는 돈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르신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통장에 돈은 많은데 옆에 사람이 없는 어르신. 자녀들도 자주 안 오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끊겨 있고 배우자와도 대면대면한 그런 분들 말입니다. 반면에 통장에는 큰 돈이 없지만 항상 주변에 사람이 많은 어르신도 계십니다.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고 친구들과 매주 만나고 동네에서 인심이 좋다고 소문난 그런 분들. 여러분이 보시기에 두 분 중 누가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실까요? 답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돈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권으로 무엇을 살 것인지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사고, 좋은 옷을 사고, 좋은 차를 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물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도 우리가 가꾸어야 유지됩니다. 자녀들에게 가끔 전화 한 통 하시고, 친구들에게 안부 인사 한번 보내시고,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시고, 이런 작은 행동들이 나중에 우리에게 가장 큰 자산이 되어 돌아옵니다. 둘째는 시간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의미 있게 쓰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라도 그 안에서 작은 행복을 찾는 연습, 좋아하는 책 한 권 읽는 시간, 좋아하는 음악 듣는 시간, 산책하면서 자연을 느끼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우리의 노년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셋째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돈이 적어도 마음이 평화로우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가장 큰 과제는 마음을 다스리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욕심을 줄이고 비교를 멈추고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진짜 노년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 노인과 가짜 부자 노인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진짜 부자 노인은 통장에 돈이 있고 옆에 사람이 있고 마음에 평화가 있는 분입니다. 가짜 부자 노인은 통장에는 돈이 있지만 옆에는 사람이 없고 마음에는 불안이 가득한 분입니다. 우리가 되고 싶은 모습은 분명히 첫 번째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의 마지막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돈을 모으세요. 그러나 돈만 모으지는 마세요. 돈을 모으면서 동시에 사람도 모으고 추억도 모으고 건강도 모으고 마음의 평화도 모으세요. 그렇게 하실 때 우리는 진짜로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 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수록 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건강을 지킬 권리, 시간을 누릴 권리, 거절할 권리,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을 권리, 그리고 존엄성을 지킬 권리, 이 모든 것이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째, 노년에 돈이 없을 때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부부 사이, 그리고 건강까지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건 외면한다고 사라지는 현실이 아닙니다. 셋째,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새는 돈 맡기,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 않기, 매달 들어오는 돈 만들기, 지키는 돈 관리하기, 그리고 건강 챙기기. 여러분,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큰 결심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영상을 보는 것에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오늘 당장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통장 거래 내역을 열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어디에 얼마가 나갔는지 차분히 살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는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후회하는 돈 습관은 무엇인가요? 또는 여러분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돈 습관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와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자녀에게 절대로 물려주지 말아야 할 5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한다고 하는 행동이 사실은 자녀를 힘들게 하는 행동일 수도 있다는 그런 깊은 이야기입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시만 시간 내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려 합니다. 얼마 전 어느 시골 마을의 작은 단칸방에서 한 어르신을 배웠습니다. 올해 73이라 하셨지요. 한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 일하시고 자식 셋을 모두 대학까지 보내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일러도 마음껏 못 켜는 좁은 방에서라면 한 봉지를 반으로 나눠 이틀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자녀분들은 어디 계시냐고요? 어르신은 한참을 말없이 천장만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가 다 줬어. 집도, 땅도, 통장도, 자식들 잘 되라고 다 줬지. 그런데 이제는 전화도 잘 안 와. 여러분, 저는 그날 마음 한 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노후가 불행해지는 분들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운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아주 흔하지만 아주 치명적인 몇 가지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더 마음 아픈 건 어르신들의 우울감 비율도 상당히 높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있어도 외로워서, 자식이 있어도 마음이 허해서, 건강해도 즐거움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후를 불행하게 만드는 6가지를 하나하나 짚어드리려 합니다.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책과 자료를 살펴보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특히 4번째 이야기는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꼭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그 한 가지가 지금 여러분의 노후를 좌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두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첫 번째, 자식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는 실수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자식이 웃으면 내가 웃고 자식이 아프면 내 가슴이 더 아픈 게 부모 마음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 마음이 때로는 우리 자신을 가장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어머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시며 모은 돈으로 서울 변두리에 작은 빌라 한 채를 마련하셨던 분입니다. 그게 그분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빌라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셨죠. 둘째는 결혼한다며 전세 자금을 부탁했고 막내는 유학을 가야 한다며 또 손을 벌렸습니다. 어머님은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어? 부모니까 당연한 거지.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어머님은 어떻게 사실까요? 빌라는 경매로 넘어갔고 통장은 비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잘 오지 않습니다. 어머님은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한 달에 40만 원 남짓의 기초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단지 한 분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만나뵌 수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식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정작 자기 자신은 빈손이 되어버린 분들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가난해지면 자식도 결국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노후를 자식에게 의존해야 하는 순간 자식의 인생도 무거워집니다. 그러니 자식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부모가 끝까지 자기 발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또 한 가지, 재산만 다 내어주는 게 아닙니다. 시간과 감정까지 모두 내어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손주를 돌봐주신다고 새벽부터 밤까지 며느리 집딸의 집을 오가시는 분들, 자식이 부부싸움 한번 하면 며칠 밤을 뒤척이며 걱정하시는 분들, 자식의 인생이 마치 내 인생인 것처럼 끌어안고 사시는 분들 말입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부모의 인생은 부모의 것입니다. 이 경계를 분명히 지킬 때 오히려 가족 사이가 더 좋아집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면 따뜻함을 나눌 수 있다고들 하지요.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적당한 거리란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이 도움을 청할 때 내가 다 해결해 줄게가 아니라 네가 한번 풀어보고 정 안 되면 같이 고민해보자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리. 자식이 집에 가더라도 미리 연락하고 너무 오래 머무르지 않는 거리. 명절에 자식이 못 오더라도 서운해하기보다 그래 너희도 바쁘지 하고 웃을 수 있는 거리. 그 정도가 황금 비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는 부모는 결국 자식에게 가장 큰 짐을 남기게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노후를 단단히 지키셔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식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걸 가볍게 여기시다가 한순간에 무너지십니다. 잠시 숨 한번 고르시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아직 건강해 라는 자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아직 끄떡없어. 병원, 거기 가면 없던 병도 생긴다더라. 약은 무슨 그냥 견디면 돼. 저는 이 말씀을 하시던 어르신 한 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70이 넘으셨는데도 동네 어디든 걸어 다니시고 술도 한 잔씩 하시고 늘 호탕하게 웃으시던 분이었지요. 주변에서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라 권해도 내 몸은 내가 잘 안다 하시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갑자기 길에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한쪽 몸이 마비된 채로 깨어나셨고 그 뒤로는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셨습니다. 가족들은 가족들대로 힘들어졌고 본인은 본인대로 우울증까지 겹치셨습니다. 이분이 만약 평소에 혈압약 한 알만 챙겨 드셨다면 어땠을까요? 1년에 한 번이라도 검진을 받으셨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건강은 자만하는 순간 무너집니다. 특히 60을 넘기시면 몸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몸 안에서는 조용히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이 중요한 겁니다. 약 처방을 받으셨다면 꼬박꼬박 드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처방받은 약을 임의로 끊는 일입니다.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으니 그만 먹어야지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런데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같은 건 증상이 없어도 계속 드셔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의로 끊으셨다가 큰일 나신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뒤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둘째, 건강검진을 미루는 일입니다. 국가에서 어르신들께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해드립니다. 그런데도 바쁘다, 귀찮다, 결과 나오는 게 무섭다 하시며 미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서운 건 검진이 아니라 모르고 있다가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일입니다. 꼭 챙기십시오. 셋째, 수면을 가볍게 여기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들 하시는데 잠이 줄어드는 게 정상은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깊은 잠은 어떤 보약보다도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흐려지고 우울감까지 찾아옵니다. 늦은 밤 텔레비전을 켜놓고 새벽까지 보시는 습관, 오늘부터 조금씩 줄여보십시오. 넷째, 식사를 대충 때우는 일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특히 그러십니다. 혼자 먹는데 뭐 하시면서 라면 하나, 김치 한 조각으로 한 끼를 때우시지요. 그런데 단백질, 채소, 적절한 탄수화물이 골고루 들어간 식사는 어르신 건강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두부 한 모, 달걀 2개, 나물 한 접시, 이 정도만 챙기셔도 큰 차이가 납니다. 다섯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마음 건강을 챙기지 않는 일입니다. 몸의 병은 눈에 보이지만 마음의 병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함께 무너집니다. 우울감, 무기력, 외로움, 이런 감정이 자꾸 찾아오신다면 절대 혼자 견디지 마시고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병원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마음을 돌보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안다고들 하지요. 그런데 어르신들께는 잃기 전에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그 마음 잊지 마시고 이번 주 안에 꼭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많은 어르신들께서 가장 외면하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노후의 진짜 적은 가난도 병도 아닙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세 번째, 외로움을 그저 방치하는 일입니다. 나는 혼자가 편해. 사람 만나면 피곤해. 이 나이에 누굴 만나겠어? 이런 말씀 혹시 자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처음에는 정말 편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 눈치 볼 일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하루를 보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혼자가 편하다는 말이 1년, 2년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무서운 결과로 돌아옵니다. 어느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년의 사망 위험은 흡연이나 비만에 못지않다고 합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이 우리 몸과 마음을 정말로 갉아먹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신 뒤로 점점 사람을 피하셨습니다. 친구들의 전화도 받지 않으셨고 자식들이 와도 괜찮다 가봐라 하고 등을 떠미셨지요.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그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에 생기가 없어졌고 말수도 줄었고 식사도 거의 안 하셨습니다.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지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안부를 묻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막상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막막하시죠.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누굴 만나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네 복지관이나 경로당의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처음엔 어색하실 겁니다. 그런데 한두 번 가시면 분명히 마음 맞는 분이 생깁니다. 같이 점심 드시고, 같이 노래 부르시고, 같이 산책하시는 분 말입니다. 영어 EYMPD, Prompt, Documentary Style, Warm Community Light, Soft Grain. A Korean senior community center common room with several elderly people gathered around a low table playing traditional board games, laughing together, traditional Korean snacks and teacups on the table, warm wooden interior. Medium wide shot, warm vibrant communal tones, joy of connection,
lively elderly social space. 둘째,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보십시오. 내가 먼저 연락하면 자존심 상한다. 같은 생각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그 자존심이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이 잘 지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상대방도 분명히 반가워할 겁니다. 셋째,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정성껏 가꾸십시오. 자식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형제 자매에게도 먼저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별일 없니? 한마디가 멀어졌던 거리를 좁혀줍니다. 넷째, 새로운 모임을 시도해 보십시오. 등산 모임, 서예 교실, 노래 교실, 컴퓨터 교실. 요즘은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프로그램도 정말 많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한 번만 용기를 내시면 그 다음부터는 즐거우실 겁니다. 다섯째, 반려동물을 곁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강아지든 고양이든 작은 화분이라도 좋습니다. 살아있는 무언가를 돌보는 일이 우리에게도 살아갈 이유를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마음 편히 통화한 사람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5분? 3분? 아니면 한 분도 안 계십니까? 만약 한 분도 안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신 뒤에 꼭 한 분에게라도 전화를 걸어보십시오. 옛 친구도 좋고 자식도 좋고 멀리 사는 형제도 좋습니다. 그냥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라고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할 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배움을 멈추는 순간입니다. 이 나이에 무얼 배우겠어? 그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이제 다 잊었어. 이 말을 한 번이라도 입에 담으신 적 있으시다면 오늘 이 부분을 꼭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뇌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뇌는 평생 동안 변하고 자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뇌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어도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배우면 배울수록 더 단단해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새로운 자극을 받지 않으면 뇌는 점점 굳어버립니다. 같은 길만 다니고 같은 사람만 만나고 같은 방송만 보고 같은 생각만 하시는 분들, 시간이 지날수록 뇌가 빠르게 늙어갑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어르신 한 분이 계십니다. 72에 처음 한글로 시를 쓰기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전에는 글이라곤 거의 써본 적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네 평생학습관에서 시쓰기 교실을 보시고는 호기심 하나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우셨답니다. 손주 같은 선생님 앞에서 어색한 시를 읽는 게 영 민망하셨다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그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작은 시집을 한 권 내셨고 동네 어르신들 앞에서 강연도 하시고 무엇보다 표정이 환해지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내가 70 넘어서야 진짜 인생을 시작한 것 같아. 여러분 무엇을 배우셔도 좋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첫째, 스마트폰을 한번 제대로 익혀보십시오. 요즘은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교실이 동네마다 있습니다. 영상 통화하는 법, 사진 찍는 법, 지도 보는 법, 이런 걸 익히시면 세상이 훨씬 넓어집니다. 손주랑 영상으로 얼굴 보면서 통화하는 그 기쁨 한번 누려보십시오. 둘째, 글쓰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일기여도 좋고 자서전이어도 좋습니다. 살아온 이야기를 글로 옮기는 일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정리하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셋째, 가벼운 운동을 새로 배워보십시오. 요가, 스트레칭, 게이트볼, 탁구, 무엇이든 좋습니다. 새로운 동작을 익히는 과정 자체가 뇌를 깨우는 일입니다. 넷째, 외국어를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영어 인사말 몇 마디, 일본어 노래 한 곡, 중국어 단어 5개, 거창하게 잘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새로운 소리를 입에 담아보는 것만으로도 뇌가 활발해집니다. 다섯째, 책을 가까이 하십시오. 어려운 책이 아니어도 됩니다. 짧은 수필집, 그림책, 동시집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씩만 읽으셔도 1년이면 365페이지입니다. 배움이라는 건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호기심을 잃지 않는 마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 그게 진짜 배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배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5번째 이야기인데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매일 이 함정에 빠져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5번째, 과거에 묶여 사는 삶입니다. 내가 그때 그 집을 안 팔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사업에 손대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때 자식 교육을 더 잘 시켰더라면.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을 자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살다 보면 후회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돌이키고 싶은 순간이 있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회가 마음 한구석에 머물지 않고 매일매일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면 그건 노후를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독이 됩니다. 제가 만나뵌 어느 어르신은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40년 전 형제와 다툰 이야기, 30년 전 직장에서 억울하게 당한 이야기, 20년 전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이야기. 그분의 시간은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봄꽃이 피어도 새소리가 들려와도 그분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셨습니다. 마음이 과거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교의 늪입니다. 옆집 아무개네는 아들이 의사라는데, 내 동창은 강남에 산다는데, 저 집손주는 외국 유학 갔다는데, 이런 비교가 시작되면 우리의 노후는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흘러갑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위를 보면 끝없이 위가 있고 아래를 보면 끝없이 아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봐야 할 것은 옆집도 아니고 윗집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의 나 자신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평안하게 살고 있는지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과거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일기를 써보십시오. 하루에 단 3줄이면 됩니다. 오늘 하늘이 참 맑았다. 옆집 할머니가 떡 한 접시를 가져다 주셨다. 손주가 영상통화를 걸어왔다. 이런 소소한 감사가 쌓이면 마음의 중심이 과거에서 오늘로 옮겨옵니다. 둘째, 마음의 정리를 해보십시오. 어떤 후회는 마음속에서 꺼내어 글로 옮긴 뒤 종이째로 태워버리는 것만으로도 정리가 됩니다. 이제는 보낸다 하고 마음으로 인사하는 의식이지요. 셋째, 용서의 힘을 믿으십시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미움을 품고 살면 그 미움이 가장 먼저 나를 갉아먹습니다. 멀어진 사람이 있다면 굳이 다시 만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저 마음속에서 이제 됐다 하고 놓아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넷째, 비교 대신 비교를 멈추는 연습을 하십시오. 다른 집 이야기가 들려오면 그래, 그 집은 그 집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지 하고 마음속으로 가만히 말해보십시오. 이 한마디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다섯째, 오늘 하루의 작은 즐거움에 집중하십시오. 따뜻한 커피 한 잔 좋아하는 음악 한 곡 햇볕 잘 드는 창가의 의자, 이런 소박한 것들이 사실은 인생을 채우는 진짜 보석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어르신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간 일은 다 잘된 일이야. 그 일이 있었으니까 지금의 내가 있는 거지. 후회 대신 받아들임, 원망 대신 감사. 이 작은 마음의 방향 전환이 노후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꿉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놓치고 계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6번째, 이 나이에 무슨 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여행이야? 이 나이에 무슨 옷이야? 이 나이에 무슨 외식이야?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입버릇처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평생을 아끼고 살아오신 어르신들께 갑자기 돈 쓰시라는 말씀이 어색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대, 30대에는 아이들 키우느라 못 쓰셨고, 40대, 50대에는 자식들 공부시키느라 못 쓰셨고, 60대에는 자식들 결혼시키느라 못 쓰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쓰시려고 하십니까? 오해는 마십시오. 무리해서 돈을 쓰시라는 게 아닙니다. 노후에 가장 중요한 건 적정한 균형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을 만큼의 안전한 노후 자금을 지키시되
동시에 오늘의 행복도 누리실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만나뵌 어느 부부는 70대 후반이 되셔서야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셨습니다. 제주도 여행이 인생 첫 비행이었지요. 두 분 다 눈물을 흘리시며 좋아하셨답니다. 평생 그렇게 살뜰히 모으셨던 분들이 그날 처음으로 자식들 도움 없이 호텔에서 주무시고 좋은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바다를 보며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다녀오신 뒤로 두 분의 삶이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아, 우리도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신 거지요. 작은 사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첫째,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외식을 해보십시오. 평생 드시던 집밥도 좋지만 가끔은 정성껏 차려진 식당의 음식이 마음까지 위로해줍니다. 둘째, 마음에 드는 옷 한 벌 사보십시오. 비싸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거울 앞에서 괜찮은데? 하고 웃을 수 있는 옷이면 됩니다. 옷이 바뀌면 표정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면 하루가 바뀝니다. 셋째,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다녀오십시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1시간, 거리의 작은 도시, 가본 적 없는 동네, 시장, 새로운 산책로, 이런 작은 여행이 일상에 활력을 줍니다. 넷째, 취미에 돈을 조금 쓰셔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책 한 권, 화초, 한 그루 색연필 한 통.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에 쓰는 돈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다섯째, 손주들이나 자식들에게 거꾸로 작은 선물을 해보십시오. 큰 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손주 좋아하는 과자 한 봉지, 자식이 좋아하는 반찬 한 그릇, 받기만 하다가 주는 기쁨을 누리시면 그게 또 다른 행복이 됩니다. 여러분, 노후의 돈은 통장 안에서 빛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행복으로 바뀔 때 비로소 빛이 납니다. 너무 풀어놓지도 너무 움켜쥐지도 마시고 적당한 균형 안에서 오늘의 작은 행복들을 챙기십시오. 자,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후를 불행하게 만드는 6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자식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는 실수. 사랑은 주되 내 노후는 단단히 지킬 것. 둘째, 건강을 자만하는 일. 검진, 약 복용, 수면 식사, 마음 건강. 5가지를 꾸준히 챙길 것. 셋째, 외로움을 그저 방치하는 일.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연락하고 사람 속으로 들어갈 것. 넷째, 배움을 멈추는 일. 무엇이든 좋습니다. 호기심을 잃지 마실 것. 다섯째, 과거에 묶여 사는 삶. 후회와 비교를 내려놓고 오늘의 작은 감사에 집중할 것. 여섯째, 이 나이에 무슨 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일. 오늘의 행복을 누릴 자격이 누구보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6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바꾸시려고 하시면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딱 3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오늘 한 사람에게 안부 전화를 거십시오. 단 한 사람이면 됩니다. 둘째, 오늘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종이에 적으셔도 좋고 그냥 마음속으로 떠올리셔도 좋습니다. 셋째, 이번 주 안에 미뤄두셨던 검진이나 병원 방문 1가지를 예약하십시오. 이 3가지만 시작하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노후는 인생의 끝자락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잘 익은 시간입니다. 청춘에는 청춘의 빛이 있고 노년에는 노년의 깊이가 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주십시오. 그게 함께 살아온 가족에게도 떠나간 분들에게도 가장 큰 효도이고 사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한 분이라도 더 따뜻한 노후를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노후에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5가지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무엇보다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